그러면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공주로서 프랑스와의 동맹 유지라는 구국의 사명을 띤 마리는 루이 왕세자와의 결혼을 통해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버거운 사명을 받든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774년 5월, 약 100년 전 사망한 대표적인 호색한 영국의 찰스 2세가 떠오르듯 유명한 퐁파드루 부인과 뒤바리 부인을 비롯해서 평생 수많은 정부와 사생아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가 향년 64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갓 20살이 된 그의 손자 루이 오기스트 왕세자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올랐으니 그가 바로 훗날 혁명의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5대 왕 루이 16세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갓 19살이 된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앞서 정해진 운명대로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루이 16세 아래 들어선 새로운 내각은 오스트리아와의 기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적이었던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인 마리에 대해서도 그녀가 혹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술수를 쓰진 않을까 수없이 의심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마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국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던 만큼 오히려 대혁명 전까지 그녀는 가급적 공적인 일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이러한 그녀의 본래 모습과 달리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에 대한 정치권을 넘어선 세간의 편견은 왕비 등극 초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를 끝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마리에게 이러한 편견이 생긴 데에는 그녀가 단순히 오랜 적국인 오스트리아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 루이 16세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왕조의 시조 앙리 4세를 비롯해서 루이 14세, 루이 15세 등 이전까지의 부르봉가의 왕들은 왕비를 단지 후계를 위한 도구로만 여길 뿐 따로 공식적으로 여러 정부들을 두어 총애하는 등 전통적으로 호색한적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선대왕들과 달리 여색을 전혀 밝히지 않았던 루이 16세는 왕비 마리 외의 여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만큼 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관점으로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겠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가 왕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으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그 반대로 마치 데르사이아 같은 남편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두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던 마리아 테레지아가 떠오르듯 그녀의 딸인 마리 역시 남편을 휘어잡고 기를 죽이는 기가 센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내조만 하던 이전 왕비들에 비해 마리가 대단히 활동적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사교계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왕의 정부의 주 역할이었으나 루이 16세가 정부를 따로 두지 않았던 만큼 왕비 마리가 직접 각종 연회, 무도회 등의 사교계 행사를 주최하는 등 전면에 나섰던 데다 본인 역시 이러한 일을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매우 즐겼기에 이것은 그녀가 전통적인 프랑스 왕비상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궁정의 보스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대표적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 당시 프랑스 여론의 특성상 국왕의 정부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루이 16세에게 정부가 없기에 왕비 마리가 그들의 대타가 되어버린 것이었으며, 그렇게 그녀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은 점점 불어나 전국을 강타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목을 조여오게 됩니다. 한편 마리는 정식 왕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후계 압박에 시달렸으나 실제로 루이 16세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가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기피하면서 무려 7년간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시누이들이 줄줄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던 마리는 호기심 어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이 구경거리가 되는 왕족의 삶에 지쳐간 데다 앞서 말한 그녀에 대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눈총이 더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요. 이러한 왕비의 고충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던 루이 16세는 그녀를 위로하고자 본래 선왕 루이 15세가 정부인 퐁파드루 부인을 위해 지어놓은 한 작고 아담한 궁전을 마리에게 선물했으니, 이 궁전이 바로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표격으로 여겨지게 되는 트리아논 궁전이었습니다.
사치와 환락의 궁전. 이곳을 가리켜 마치 왕비의 사치의 결정체인양 폄하하던 세간의 악의적 소문과 달리 단지 목가적이고 정신적으로 평안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마리는 방이 8개 정도 되는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잣집 별장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던 이 트리아논 궁을 사치의 극치인 베르사유 궁전과는 전혀 다른 전원적인 그저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꾸몄고, 눈길이 많은 베르사유 궁정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 이곳에 갇혀 자신만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한편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후계 문제와 더불어 각종 소문과 음해 속 힘겨운 삶을 지탱해온 마리를 하늘이 위로하려던 것인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오스트리아를 공동 통치하던 마리의 오빠 요제프 2세가 프랑스 궁정을 특별 방문했고, 매제인 루이 16세와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어떤 중요한 팁을 전해준 것인지, 이후 적극적으로 부부관계에 나선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 이후 7년 만에 마리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이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이 순간에 대해 일주일 전에 시작된 내 인생 전체의 본질적인 행복이라고 말하며 벅찬 기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가 프랑스의 왕비가 된 지 4년 만인 1778년 12월, 궁정의 오랜 예법대로 고위 왕족과 귀족들이 왕비의 출산을 보려 몰려든 속에 마리는 첫 자녀이자 장녀인 마리 테레제 샤를로트를 낳게 되는데요. 이후 3년 뒤인 1781년, 드디어 마리는 본인은 물론 왕실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세자 루이 조제프를 출산함으로써 자신의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4년 뒤인 1785년에는 둘째 왕자 루이 샤를까지 낳음으로써 왕위 계승을 더욱 안정시켰으며, 1년 뒤 차녀 소피 엘렌이 태어나면서 마리는 총 2나 미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갖게 되었으니, 어두웠던 그녀의 인생에도 어느덧 서광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국의 명운을 안고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으나 오랜 적국의 사람인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폄훼 속 지쳐가던 차, 자녀들의 연이은 탄생으로 비로소 삶의 작은 안정을 찾은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나 그러한 잠시간의 안정조차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없던 것인지, 차남 루이를 낳던 해 마리는 그녀의 인생을 좌우할 사상 최대의 사태를 맞게 되었으니, 과연 어떤 거센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근데 태동기 속 찬란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아간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